조선에서 가장 고귀했던 공주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처형당했고 동생인 왕은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복수하라가 아닌 살아남으라였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잔혹한 복수가 되었을까요? 조선의 제5대 왕문종이 가장 아꼈던 딸, 단종의 유일한 혈육. 경혜공주의 삶은 조선의 그 어떤 여인보다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궁궐은 따뜻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의 야망이 칼날이 되어 돌아온 순간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공주의 남편 정종은 반역자로 몰려 유배를 떠났고 얼마 후 거여령이라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선 최고의 명당에 살던 공주에게 내려진 처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순천관비. 어제까지 궁녀들의 시중을 받던 공주가 이제는 관청의 비천한 종이 되어 밥을 짓고 마당을 쓸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공주라면 차라리 자결하여 절개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남편의 핏줄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생존은 구차한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무너뜨린 세상을 향한 가장 처절한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공주가 노비로 끌려가면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모든 진실이 사라지지만 자신이 살면 언젠가 이 피의 역사를 증언할 뿌리가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경혜공주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생존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456년의 겨울은 유독 길고 잔인했습니다. 전라도 순천의 광가, 그 차가운 흙바닥 위에는 조선에서 가장 존귀했던 여인, 경혜공주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 비단 옷의 스침 소리조차 우아했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거친 빗자루와 빨랫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대신 그녀를 에워싼 것은 죄인이라는 낙인과 관원들의 서슬퍼런 감시뿐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비운의 공주라 부르지만 그 당시 순천 광가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역적 정종의 처이자 부려먹기 까다로운 높은 신분의 노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눈초리들을 향해 단 한 번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비천한 종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녀의 척추는 여전히 왕실의 기품을 세우고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한 것은 복수심보다 강한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남편 정종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매일 밤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너는 살아서 이 모든 불의를 지켜보아야 한다. 마침내 상기가 임박했을 때 공주는 광가의 좁고 더러운 헛간에서 홀로 진통을 견뎌냈습니다. 왕실의 산실청도 어이의 보살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그녀의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거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들이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즉시 처단하라는 상왕세조의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계집아이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을 딸이라 속여서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거짓이 아니라 원수를 향한 가장 처절한 기만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이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새겨 넣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공주의 자애로움이 아닌 투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의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남편의 억울함도 동생 단종의 눈물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질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노비의 신분으로 밥을 빌어먹으면서도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왕실의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너의 몸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결코 고개를 숙이지 마라. 다만 때가 올 때까지 너의 발톱을 숨겨라. 공주의 이 지독한 모성은 훗날 조선 역사를 뒤흔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비천한 노비의 자식으로 자라난 아이가 훗날 세조의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는 정미수가 되기까지 경혜공주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 아이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노비 생활은 수치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잠시 머무는 어두운 동굴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조선왕 조실록은 승자의 기록이자 남성의 기록입니다. 그 방대한 기록의 숲에서 여인의 목소리를 찾기란 가뭄에 콩나듯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반역자의 아내로 낙인 찍힌 경혜공주의 삶은 더욱 철저하게 가려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실록은 그녀를 단순히 불쌍히 여겨 노비 신분을 면하게 해준 여인 혹은 병들어 일찍 죽은 왕실의 일원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서술합니다. 하지만 그 메마른 문장들 사이에는 차마 적지 못한 혹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한 여인의 위대한 투쟁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세조의 조정은 경혜공주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모순이자 위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통성 면에서 세조보다 우위에 있었던 문종의 적장녀였고 세조가 죽인 단종의 누이였습니다. 공신들은 끊임없이 세조를 압박했습니다. 역적 정종의 아내와 자식을 살려두는 것은 훗날 화를 키우는 일입니다. 법대로 처단하소서. 그들의 상소문은 매일같이 산처럼 쌓였고 그 글자마다에는 한 여인과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전하지 않는 이면에서 경혜공주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노비로 살던 시절에도 그녀는 관아의 관원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서슬퍼런 위엄을 유지했습니다. 실록에 슬쩍 비치는 짧은 기록 중 하나는 그녀가 관비로 있을 때 세조가 내린 음식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노비라 부르는 이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일화입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으나 내 몸에 흐르는 것은 대조선의 왕통이다. 그녀의 이 기계가 오히려 세조를 두렵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세조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자비라기보다는 일종의 항복에 가까웠습니다. 세조는 경의 공주를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노비 신분을 해방해주고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세조의 너그러움으로 평가하지만 진실은 달랐을 것입니다. 경의 공주가 보여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민심이 여전히 단종의 누이인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조를 압박한 것입니다.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로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경의 공주의 삶을 지배한 것은 철저한 이중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조의 시혜를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듯 보였으나 안으로는 아들 정미수에게 피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대신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숙부가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눈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기록된 역사 속에 그녀는 조용히 살아간 여인이었지만 실제 그녀는 아들을 복수의 병기로 혹은 가문을 되살릴 마지막 희망으로 벼리고 있었던 침묵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경의 공주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살아남은 것을 구차하다 비난했고, 누군가는 왕실의 불행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내일 아침 아들의 숨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역사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자신을 지워버리려는 파도에 맞서 스스로 바위가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미수의 화려한 관직 기록은 사실 경의 공주가 피눈물로 써내려간 기록의 뒷면입니다. 그녀가 이름 없는 노비로 혹은 이름만 남은 공주로 버텨낸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는 그저 핏빛으로 얼룩진 채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투쟁은 요란하지 않았기에 더욱 강인했으며 기록되지 않았기에 더욱 진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짊어졌던 국가보다 무거운 어머니라는 이름의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수라 하면 날카로운 칼날이 원수의 심장을 꿰뚫거나 불길이 성벽을 집어삼키는 장렬한 파멸을 떠올리곤 합니다. 단종의 보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들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복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의 공주가 선택한 복수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복수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뿔이었습니다. 당대 사대부들은 공주가 살아남은 것을 두고 의아해하거나 심지어는 비난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여인이 어찌 원수의 치하에서 밥을 먹으며 연명하는가라는 무언의 압박은 공주를 평생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절개를 증명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결했다면 문종의 적통은 영원히 끊겼을 것이고 세조는 조카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공주가 선택한 방식은 훨씬 더 잔인하고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세조의 곁을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수의 집안이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자신의 아들이 원수의 무릎 위에서 재롱을 떠는 기이한 풍경을 견뎌냈습니다.
이는 세조에게 가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리적 형벌이었습니다. 세조는 정미수를 볼 때마다 자신이 죽인 형제와 조카의 얼굴을 떠올려야 했고, 경혜공주의 침묵하는 눈빛 속에서 자신의 찬탈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매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혜공주가 아들 정미수에게 주입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생존의 병기로 벼려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지 마라. 하지만 그 증오를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우리 가문의 마지막 불씨는 꺼질 것이다. 공주는 아들에게 비굴하게 굴복하는 법이 아닌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원수의 품 안에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힘을 빌려 다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되찾는 것. 이것이 공주가 설계한 거대한 복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정미수의 기묘한 승진 가도와도 맞물립니다. 정미수는 세조의 총애를 바탕으로 권력의 정점에 다가갔지만 결코 세조의 공신들과 척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몸을 낮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정미수가 원수에게 투항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이는 경혜공주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뿌리 뽑을 수 없는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주가 원했던 뿌리의 복수였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이 장성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생명이 다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의 육신은 고된 노비 생활과 가슴속 응어리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갈수록 맑아졌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적의 정원 한복판에서 싹을 틔우고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복수란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원수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번성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혜공주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비극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져 가문의 영원한 승리를 설계한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어 끝내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되라는 가장 무거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1473년 가을의 끝자락, 한양의 한 조용한 거처에는 조선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한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경혜공주. 그녀의 나이 38이었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한창인 나이였으나 그녀가 짊어졌던 세월의 무게는 이미 백발의 노인보다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동생을 잃고 신분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기까지 그녀의 육신은 이미 마른 장작처럼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장성하여 늠름한 청년이 된 아들 정미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수는 당시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을 지나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중앙정계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는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경혜공주의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화려한 관직자가 아닌 여전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광대와 같았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관복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으나 야담과 구전은 그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전합니다. 미수야, 내가 죽더라도 너는 결코 곡소리를 높이지 마라. 원통함은 가슴에 묻고 너의 충성은 오직 현재의 왕을 향하게 하라. 그것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며 내가 너를 노비로 키우며 지켜온 이유다.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새로운 왕들이 즉위했지만 여전히 공신들은 시퍼런 눈으로 정미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공주가 죽는 순간 정미수가 조금이라도 원망의 기색을 보이거나 복수를 입에 올린다면 그녀가 10수년간 쌓아 올린 인내의 성벽은 단숨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마저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절대로 복수를 서두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세운 나라에서 원수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되어 결국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임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칼날을 쥐어주었습니다. 공주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한양의 하늘에는 마른 번개가 쳤다고 전해집니다. 성종은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조회를 멈추고 장례를 직접 챙겼습니다. 원수의 손자가 공주의 장례를 주관하는 기이한 광경. 하지만 정미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야말로 경의 공주가 아들에게 남긴 가장 무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경의 공주의 죽음은 한 여인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방패가 사라진 것이었으며 이제는 아들 정미수가 그 비극의 유산을 홀로 짊어져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살아남으라는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 주문은 훗날 정미수가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도 중종 반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문을 보존하게 만든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정미수는 궁궐로 돌아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경의 공주가 평생을 바쳐 가르친 생존의 복수가 서슬퍼렇게 나를 갈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떠났지만 그녀가 심은 뿌리는 이제 조선 왕실의 심장부를 향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수업은 그렇게 아들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경의 공주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정미수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기록되지 않은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손길 아래서 자라난 아이라는 세간의 비아냥과 아버지를 배신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사대부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정미수가 장성하여 마주한 조선은 그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세조의 총애를 입었으나 동시에 세조에 의해 가문이 멸문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권력을 누렸으나 그 권력의 뿌리에는 자신의 숙부인 단종과 아버지 정종의 피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모순 속에서 정미수가 택한 것은 철저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경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법도를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그는 성종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결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1504년 갑자사와의 폭풍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종 반정 이후 그는 정승의 반열에 오르며 자신의 아버지 정종의 묘를 정비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50년에 걸친 긴 기다림 끝에 역적의 아들은 공신의 아버지를 둔 가문의 수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혜공주가 아들에게 가르쳤던 뿌리의 복수이자 죽음보다 강한 생존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경혜공주의 선택은 비겁한 타협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숭고한 저항이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단종의 혈육이 어떻게 세상을 견디고 살아남았는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노비의 비참함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면 정종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버려 가문의 미래를 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아 아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음을 미화하곤 합니다. 불의에 맞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의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풍 속에 부러지는 나무가 아니라 거센 바람을 견디고 살아남아 다시 싹을 틔우는 대지의 생명력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남아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웅변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눈앞의 시련과 굴욕 때문에 소중한 목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혜공주가 5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원수의 손을 잡고서라도 오욕의 세월을 견디고서라도 끝내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까?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생존의 철학은 정미수를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비극은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그 끈질긴 생명의 뿌리는 지금도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푸르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피비린내를 씻어내고 권력자들의 함성조차 고요한 정막 속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씻겨 내려가지 않고 바닥에 단단히 박힌 돌처럼 남은 진실이 있습니다. 1500년대 초반 중종 반정 이후의 조선 조정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노년의 지혜를 갖춘 일대 원로 정미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다려온 이 순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역사의 복원을 시작합니다. 정미수는 당시 조정의 실권자들과 함께 세조시대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인 정종의 관작을 복구하고 어머니 경혜공주의 삶을 기록해서 다시 세우는 일은 그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다짐했던 마지막 과업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냉정합니다. 정미수가 아버지의 묘소를 수축하고 제사를 모시는 일을 국가적으로 공인받았을 때 사관들은 그저 왕실의 은혜가 두텁다고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기록 뒤에는
정미수가 흘린 수십 년의 피눈물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혜공주가 순천의 차가운 바닥에서 삶을 포기했다면, 혹은 정미수가 세조의 칼날 앞에서 섣부른 분노를 터뜨렸다면, 이 역사의 반전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복권된 관직이나 화려한 묘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목격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경혜공주는 노비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 의지를 아들에게 오롯이 물려주었습니다. 정미수는 그 의지를 받아 원수의 품 안에서 숨죽이며 50년을 버텼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생존의 기술은 비겁함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이라는 폭력 앞에서 개인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미수가 말년에 아버지의 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해 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누린 부귀영화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노비가 되어 닦았던 바닥에서 피어난 꽃이었고, 아버지가 거여령의 고통 속에서 남긴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유산을 짊어지고 살았기에 단 한순간도 흐트러질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족보에서 경혜공주와 정미수의 이름은 이제 역적의 이름이 아닌 고난을 이겨낸 기품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은 당장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권력이 무너질 때까지 살아남아 역사를 다사 쓰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혜공주의 유언,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는 말은 그렇게 5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지켜낸 핏줄과 그 핏줄이 이뤄낸 명예의 회복은 조선 역사상 가장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복수극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비극이라는 단어로만 규정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을 딛고 일어선 인간 의지의 위대한 승전보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의 것입니다. 경혜공주와 정미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 살아남음의 무게입니다. 그들이 견딘 50년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시련도 인내라는 무기로 이겨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산증거입니다. 1512년 한 시대를 관통했던 거대한 인내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미수가 세상을 떠나던 날, 조선의 조정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승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피비린내 나는 찬탈기부터 중종 반정의 개혁기까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 가장 밝은 빛을 동시에 목격하고 견뎌낸 산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경혜공주가 심었던 인내의 씨앗은 비로소 거대한 고목이 되어 역사의 정원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혜공주와 정미수가 남긴 그 처절한 생존의 기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숨을 쉰 연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깎아내어 더 큰 진실을 지켜낸 숭고한 투쟁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부당한 권력이나 시련 앞에 마주했을 때
포기라는 쉬운 길을 떠올리곤 합니다. 죽음으로 한거하겠다는 말은 장렬해 보이지만 어쩌면 살아남아 그 모든 고통을 몸소 겪어내는 것보다 쉬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경혜공주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라는 고귀한 이름을 버리고 노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혼만은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종은 굴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철저한 잠복이었습니다. 정미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수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공신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 비굴해 보이는 5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어떤 칼날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가 휘두른 것은 쇠로 만든 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이름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늙어 병들어 죽어가고 그들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마침면 그 폐허 위에 자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의 세조와 시련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자책하고 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500년 전 유배지의 차가운 헛간에서 아이를 안고 살아남으라고 속삭였던 경혜공주의 목소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의 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시련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아 당신이 옳았음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혜공주와 정미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의 목을 베는 순간이 아니라 적이 사라진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막을 내리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시련 앞에서 당신은 어떤 복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경혜공주처럼 죽음보다 강한 생존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승리 경혜공주와 정미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생존의 불꽃은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